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추세 지표를 전체적으로 다 다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변동성 지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추세 지표하고 변동성 지표를 이렇게 칼같이 자르듯이 나눈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엔벨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걸 추세 지표라고 할 수도 있고 변동성 지표의 기능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다른 지표들도 뭐 예를 들면 모멘텀 지표 같은 것들도 이 변동성 지표가 모멘텀 지표와 겹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기능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추세 지표냐 아니면 변동성 지표냐 모멘텀 지표냐, 물론 이제 거래량 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쓰는 변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로 사용하는 지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기본 변수가 어떤 것이냐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이제 구분을 좀 해보는 건데요. 뭐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얘는 변동성 지표, 얘는 추세 지표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요 변동성 지표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엔벨롭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되게 작동하기도 쉽고 그리고 위아래 밴드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기도 쉽고 해석하기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 요게 바로 변동성 지표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세 돌파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 지표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주 용도는 단기 매수 매도 신호를 판단하는데 많이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과매수 과매도 상태라고 하면 어떤 거 보이세요? 모멘텀 지표도 비슷한 목표를 사용해서 비슷한 목표를 위해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좀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성 지표는 단기간 혹은 단기에서 중기 정도의 변동성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주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되죠? 이건 표준 편차와 이동평균선을 결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격 밴드 형성이나 과열을 판단한다. 위에서 보셨던 엔벨롭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데 볼린저 밴드하고 엔벨롭은 나중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ATR까지 세 개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조금 달라요. 사용하는 그 변수들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볼린저 밴드쯤이 되면 이제 기본적인 엔벨롭의 어떤 밴드에다가 통계학적인 부분들의 값을 조금 더 결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쪽이 조금 더 정교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엔벨롭과 볼린저 밴드 두 가지를 쓰실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린저 밴드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인 엄밀성 같은 부분들이 약간 반영이 돼요. 뭐 물론 둘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되게 크거나 크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뭐 되게 크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둘 사이 뭐 저기가 별로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용도는 진입 이탈 시점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TR이라고 요것도 역시 지난번에 웰즈 와일더라고 하는 1978년에 책 쓰신 그 분이 만든 지표 중에 하나예요. DMI나 아니면 RSI나 이런 지표들을 만드신 분인데 이 양반이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계산할 때 그 DMI 계산할 때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TR이라고 하는 트루 레인지라고 하는 지표를 계산한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의 고가에서 저가를 뺀 거예요. 오늘의 변동폭, 하루의 변동폭 있죠. 그거를 가지고 변동성을 계산해 보는, 변동성을 알아보는 게 바로 ATR이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ATR이라는 지표는 단순히 하나의 지표로 쓰이는 것보다 DMI처럼 다른 여타의 지표와 결합되어서 다른 보조지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는 켈트너 채널 같은 경우는 EMA라고 하는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에다가 ATR을 결합해서 밴드형 추세 지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기도 해요. ATR이
다른 지표의 어떤 기준 지표로, 그러니까 기준 변수로 사용이 될 때도 있고, 다른 변수와 결합해서 어떤 다른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런 좀 중요한 지표니까 ATR까지는 좀 저희가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변동폭을 계산해서 요거는 손절하고 익절 기준 설정을 해서 이 변동폭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걸 주요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ATR을 가지고 만드는 것 중에 요즘에 저기가 있죠. 슈퍼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죠. 슈퍼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뤄볼 거예요. 저기 중에서 요 ATR을 한 다음에요.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차이킨 볼러틸리티나 아니면 켈트너 채널은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사용이 조금씩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변동성 지표 자체를 뭐 이렇게 5개, 여기다 슈퍼 트렌드까지 6개를 다 켜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엔벨롭은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볼린저 밴드나 ATR 정도를 아마 켜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 엔벨롭과 볼린저 밴드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어쨌든 제가 이번 시간에 이번 챕터에 설명드릴 거는 엔벨롭과 볼린저 밴드 ATR, 그리고 거기에 ATR에 파생된 변수인 슈퍼 트렌드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킨 볼러틸리티는 죄송합니다. 차이킨 볼러틸리티나 켈트너 채널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참고적으로만 봐두시고, 제가 하나하나의 시간으로 설명드릴 건 한 3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차이킨 볼러틸리티는 급격한 변동성을 감지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고가와 저가의 범위이기 때문에 트루 레인지하고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EMA와 ATR을 사용하는 요 켈트너 채널은 사실상 요 이동평균선하고 ATR을 결합하는 거라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시게 되면 얘는 크게 보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조지표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신규 보조지표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기존에 있었던 보조지표들을 결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그런 것들도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엔벨롭을 한번 다뤄봅시다. 엔벨롭은 참 쉬워요. 보시게 되면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그냥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일정한 간격을 띄어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밴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작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960년도쯤에 되게 복잡한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뭘로만요? 손으로도 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엔벨롭이에요. 지표의 의미 한번 봅시다.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요. 중심으로 위아래로 일정한 비율을 가감해서 밴드를 구성합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그래서 이렇게 그 위아래로 이렇게 띠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가 이 밴드 내부 안에서 움직이는지 이탈하는지를 확인해서 과매수, 과매도 상태 혹은 추세 돌파 여부 두 가지를 판단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과매수, 과매도 상태라고 판단하면 이게 좀 재밌다라기보다는 약간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이 엔벨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자, 이탈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과매수나 과매도일 수도 있고 추세의 변화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가지는 완전 다르거든요. 사용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과매수 상태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죠.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렇다면 과매도 상태에서는 어때요? 아, 이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매수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추세 돌파라면요. 어때요?
상단으로, 요건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텐데 지금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상단으로 돌파를 해서 이게 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즉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이 돼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주식마다 어떻게 보면 종목마다 패턴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변동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이탈하게 되면 추세를 돌파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른 경우, 예를 들면 대형 우량주 이런 것들은 보통 이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종목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활용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표의 구성 요소 봅시다. 보통은 기준선 있고 상단 밴드, 하단 밴드, 네, 세 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기준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EMA라 그래서 지수 평균, 뭐 지수 그 지수 이동 평균 이런 것들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 볼린저 엔벨롭 같은 경우는요, 아주 초기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이동 평균 사용합니다. 저희가 그냥 이평선에 사용하는 그 이동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20일 MA 이런 거 씁니다. 20일 MA 같은 거 써요. 그래서 요거 작도를 하시게 되면요, 기준선이 보통 우리가 21선은 그려 놓잖아요. 그래서 겹칩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사실은 작도할 때는 안 보여줘도 돼요. 안 보여. 그러니까 요거는 보이지 않게 하기로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똑같은 모양으로 뭐야? 이동평균선과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주어집니다. 위아래로 똑같은 모양으로 타고 가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쉬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차트상에서 한번 볼까요? 한번 눌러봅시다. 자, 요게 바로 대형 우량주의 엔벨롭 지표예요. 엔벨롭 지표예요. 자, 어떻게 돼 있죠? 거래량도 많고 가격도 그렇게 크고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600일인데요. 닿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닿는 경우가요. 잠깐만요. 닿는 경우가요. 거의 잘 보이진 않아요. 자, 여기서도 닿는다고 보기는 그렇고 여기서 한번 닿고요. 뚫나요? 안 뚫어요. 잘. 여기서도 한번 닿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닿고 강한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거의 붙어서 내려가는 경우는 있지만 감히 뚫고 내려가서 추세의 전환을 이루는 법이 잘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엔벨롭 지표의 폭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폭도 변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보셨을 때 요 차트 자체가 로그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폭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하고 동일한 모양이 이루어져요. 요 지금 보시는 거는 상하 10%를 구성해 놓은 건데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밴드 자체가 10% 안에서 움직여요. 그냥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때요? 엔벨롭을 보고 상단에 닿았다? 상단에 닿았다? 매도. 혹은 상단에 아주 가깝게 갔다?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벨롭의 하단에 걸쳤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단에 걸쳤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추세기는 했어요. 보통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대형주의 추세는 아닙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단부에 접근했다. 매수하시고 여기서 매도하시고 다시 여기가 매수점이 되고 여기가 매도점이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게 맞아요. 그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차트 볼까요? 이게 잠깐만요. 좀 불편하네요. 이게 펜을 안 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는요 어때요?
예, 차트 자체가 엄청 좁아요. 그죠? 동일하게 구성한 거거든요. 상하 10으로 구성했는데 얘도 동일하게 600일이고요. 600일을 본 차트인데 얘는 그냥 어때요? 뚫고 싶으면 뚫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하단 닫고 하단 닫고 다시 그냥 여기서 뚫어버려. 쭉 뚫어서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단을 뚫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뭐 어떤 추세를 나타낸다든가 이걸 엔벨롭을 가지고 활용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이런 차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엔벨롭을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음 차트 보시죠. 자, 요 차트 보세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요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갑자기 급상승 추세를 만나죠. 여기야말로 엔벨롭의 상단을 뚫었을 때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 것이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지난번에 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게 이제 겹쳐서 보이긴 하는데 좀 불편하긴 한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엔벨롭이 뭐예요? 대형 우량주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뚫지도 않고. 그리고 하단에 닿으면 다시 반짝. 그죠? 지지선, 저항선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얘가 이렇게 상단으로 돌파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아마 여기서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기초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보신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엔벨롭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종목 안에서도 그 밴드 상하단 매매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엔벨롭 같은 경우는. 요거는 나중에 저기를 할 때도, 볼린저 밴드를 할 때도 다시 한번 요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엔벨롭 활용 방법,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의 활용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밴드 돌파, 추세 강화 신호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횡보장이다, 이 국면 자체가 횡보장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 국면 자체가 횡보장일 때는 그것이 밴드 안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것이 박스 매매 전략, 즉 상단에 닿으면 매도하고 하단에 닿으면 매수한다라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추세가 만들어졌는지 횡보장인지 요 두 가지를 이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엔벨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화면에 보셨잖아요. 지난번 화면에서 뭘 보셨어요? 지난번 화면에서 뭘 보셨죠? 같은 종목 안에서도 추세를 변화하는 형태로 저기가 쓰이기도 하고 밴드가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때요? 한 종목 안에서도 일정 기간 안에 횡보장에서는, 횡보장이라고 부를 때는 어때요? 그것이 밴드 트레이딩의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특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추세선 그리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사용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 반등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매수나 과매도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해석 있죠. 죄송합니다. 요 밴드 반등의 해석 있죠. 요거는 사실 횡보장에서의 해석과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밴드 반등이라는 현상 자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횡보장에서 나타나요. 돌파할 때는, 돌파해서 추세의 전환이 나타날 때는 요 밴드 반등과 오늘 과매수 과매도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단에 닿으면 단기 매도, 그 다음에 하단 밴드에 닿으면 단기 매수. 요게 바로 박스권에서 매매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다른 신호를 가지고 있다. 각각 닿을 것처럼 보일 때 이게 돌파할지 돌파 안 할지는요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해석은 돌파해서 올라가면 혹은 돌파해서 내려가면 추세가 바뀌었구나라고 사후적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때요? 현상이 두 가지가 발생하잖아요. 상단에 닿았어.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맞고 저항선으로 작동해서 떨어질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여러분들의 매수 행동이나 매도 행동을 예측해주는 혹은 진단해주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이드를 주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가지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좀 보시고 나서 가능성인 거죠. 한마디로. 가능성인 거죠. 예를 들면 어땠냐면 지난 페이지에서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요. 맞고 떨어지고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몇 번이나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 번 일어나죠. 지지저항이. 그죠?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도 보통은 아마 지지저항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지지저항, 저항선으로 작동해서 떨어지는 현상으로 다들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 뭐가 작동했을까요? 다른 게 작동했겠죠. 단순히 패턴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아마 테마가 작동했을 거예요. 3,000원 선에서 테마가 작동하면서 강하게 이 엔벨롭을 뚫고 새로운 추세를 형성해 버렸단 말이죠.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2배 넘게 올랐죠. 7,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150% 정도의 상당히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확률은 어때요? 맞고 떨어지고 맞아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뭐 확률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엔벨롭을 타고 중간에서 어떻게 저기를 작동하기는 하죠. 작동하기는 합니다만 당장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는 엔벨롭 10% 엔벨롭 10%로 설정해 놓고 나면요 쉽죠.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매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얘는 안 뚫었잖아요. 한 번도 600일 동안 거의 3년 동안.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고 그 대신에 이렇게 급등이나 급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는 엔벨롭이 예측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 추세 전환의 어떤 판단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있어서도 엔벨롭이 어때요? 대부분의 기간에 한 400여일 동안 지켜지다가 갑자기 요 끝에 요 기간 안에 추세 전환의 어떤 모습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두 가지 해석. 하나는 박스권이라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특정하게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형 우량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대부분 엔벨롭을 한 상하 10% 정도로 설정을 해놓으시게 되면 대개는 그 안에서 움직여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비슷한 아까 보셨던 유사한 기간의 유사한 기간을 저희가 그걸로 볼린저 밴드하고 같이 보면서 한번 활용 방법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엔벨롭 지표의 한계점하고 보완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한계점은요, 첫 번째로 변동성 반영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밴드 폭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급등락의 대응이 어렵다. 아까 보셨죠? 어떤 종목에서는 되게 잘 맞아요. 근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에서 밴드가 그것들을 지지 저항선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한 60년 전쯤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수동작도를 기반으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한 20년쯤 지나서 통계적인 의미를 더해서 만든 게 사실은 엔벨롭을 보완해서 만든 게 볼린저 밴드라고 보셔도 크게 과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잘못된 신호 발생. 그래서 이건 신호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추세장에서는 과매수 과매도라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예요. 그죠? 근데 어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벨롭이 뭘로 사용된다? 과매수 과매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추세가 변하면 이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야?
예, 추세장인지 아닌지는 다른 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설정값에 민감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정값을 마음대로 뭐 상하 10, 상하 20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좁게 보면 상하 5 뭐 이런 걸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하죠. 종목마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 아까 보셨던 그 삼성전자는요. 10%가 되게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다른 어떤 종목들에 있어서는 그 폭의 설정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방향성 부족이라는 얘기는 상승 하락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예측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조건이 제한다. 요거는 이제 사실 위에서 내려온 얘기들이 다 요 5줄로 표현했다 뿐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상단에 닿고 하단에 닿고 상단이냐 하단이냐 그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파생되는 5가지예요. 실은 5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서로 연관돼요. 횡보장에선 유용하고 추세장에선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이 추세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추세가 일어나고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신호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측 기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근데 맞아요. 대개의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어떤 그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은 어떤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거나 매도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신다라고 하면 이 엔벨롭만 해도 상당히 쓸만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일이 크게 벌어지면 이제 그때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그 일상적인 루트에서는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건 사고가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안 방법은 볼린저 밴드나 ATR이나 MACD 그런 것들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고 그다음 추세 지표들과 함께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그죠? 상승 추세 중에 밴드 돌파는 매수 신호로 해석하는 응용 전략을 사용하는데 여기 뭘 사용한다고요? 추세 지표를 같이 사용하시면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엔벨롭의 기준선 방향성도 함께 고려한다. 이건 뭐예요? 기준선 자체가 뭔데요? 이동평균이잖아요. 이동평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잘 보라. 밴드만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고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박스권인지를 판단해서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엔벨롭 지표예요.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은 저희가 볼린저 밴드를 볼 건데요. 되게 유사해요. 엔벨롭하고. 근데 거기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는 수학의 어떤 통계학의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엔벨롭 지표와의 차이점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ATR하고 슈퍼트렌드 하고 나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지표의 장단점을 구분하셔서 그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서 참고 자료를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역시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